네가 형님 사업을 망쳤으니 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따르던 형님이 제게 그런 말을 내뱉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42, 평범한 가장이자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중학생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제겐 형이 한 명 있는데 어릴 적엔 함께 웃고 울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늘 앞장서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그 욕심이 결국 사업이라는 길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형님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야, 넌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 타는 게 편하냐? 난 내 이름 석자 걸고 뭔가 크게 해보고 싶어. 저는 말렸습니다. 형, 안정적인 게 제일이야. 무리하지 마. 가족 생각 좀 해. 하지만 형님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같은 소심한 놈들이 세상을 못 바꾸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늘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형님의 길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형님은 사업에 몰두했고 처음엔 제법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큰 소리로 계약을 따냈다고 자랑하고 아버지 제사 때마다 이제 곧 대박이 날 거다 라며 술잔을 기울이던 형님의 얼굴은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겉으로만 화려한 일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사업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한 돈이 돌아오지 않고 거래처에서 잇따라 등을 돌리더니 결국 형님은 엄청난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제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술에 절어 있었고 눈빛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는 제 거실에 앉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를 말렸으면 좀 확실히 말렸어야지. 중투반투한하게 하지 마라 했다가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형님의 사업이 망하고 흥하겠습니까? 하지만 형님은 제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야. 내 집을 팔아서 나빚 좀 막아줘. 어차피 넌 월급쟁이니까 또 집 사면 되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 아이들이 자라온 추억이 깃든 집을 팔라고요? 그것도 형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형, 그건 말이 안 돼. 내 집은 내 가족의 전부야. 그걸 어떻게 팔아? 그러자 형님은 노골적으로 저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져.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은 이제 남이야.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에게서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저는 차가운 얼음물에 빠진 듯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손에 형님을 완전히 무너뜨릴 단서가 이미 쥐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을지요. 숨을 한번 고르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형님이 제 집을 팔라고 윽박지르기 훨씬 전 우리 가족의 풍경부터요. 그래야 왜 제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는지, 왜 그날 제 심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는 경기 서쪽 변두리, 오래된 저층 주공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철거지가 맞닿아 있던 동네에서 컸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떼다 가게 옆에서 조그맣게 국을 끓이셨죠. 방학이면 형님과 저는 가게 앞에 나란히 서서 못 한 봉지를 저울에 달아 포장했습니다. 형님은 그때부터 앞에 서는 걸 좋아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사장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허리를 굽혔고
계산대도 꼭 본인이 맡아야 직성이 풀렸죠. 저는 뒤에서 창고를 정리하는 편이 더 편했습니다. 빛나지 않아도 꾸준히. 그런 게 제 성격이었습니다. 형님은 대학을 차에 마치기도 전에 내 상호 달린 간판을 꿈꿨습니다. 물류대행, 식자재 유통, 프랜차이즈 납품, 이름만 들어도 뭔가 커 보이는 말들을 입에 올렸고, 아버지는 말리다가도 결국 첫 트럭 장만에 보태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큰 돈은 꿈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한다. 명의는 섣불리 혼자 갖지 마라. 같이 지고 같이 나눠라. 아버지는 작은 창고 겸 사무실로 쓰라고 낡은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셨고, 등기일에 두 아들의 이름을 나란히 올리셨습니다. 형제가 다투는 날이 오면 이 봉투를 열어라.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에게 작은 열쇠 하나와 서류가 든 금고를 맡기셨습니다. 그게 제 손에 들어온 단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회사에 들어가 결혼을 했습니다. 대출을 끼고 24평 아파트를 샀고, 퇴근 후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엔 장을 봤습니다. 소소했지만 안정적인 하루들이었죠. 반면 형님은 늘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전화를 붙들고 거래처를 호통쳤고, 식탁에 앉으면 숫자부터 꺼냈습니다. 이번 분기만 넘기면 된다. 곧 큰 계약이 터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그 말이 더 잦아졌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형님이 술 기운에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동생아, 이제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넌 그냥 네 자리에서 우직하면 돼. 그 말 속엔 형님 특유의 체면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의 눈가에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기둥이란 게 바람을 막아야지. 바람을 몰고 오면 어쩌니. 형수님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깔끔한 카디건을 걸치고 항상 결산표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형님이 무리하게 외상을 늘리면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가락으로 계산기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는 피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 벽에 탁탁 부딪혀 퍼질 때면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싸늘해지곤 했습니다. 아내는 반대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도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오빠 집은 우리 아이들 집이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던 사람. 그게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형님이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느낀 건 가족 자리에 빚 이야기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생일상 위로 국김치 냄새가 올라오기도 전에 형님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켜두고 고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딴 조건이면 계약 못해. 우리 납품량이 얼만데?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어김없이 제게 시선을 돌렸죠.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좀 존재감 있게 나와줘야지. 존재감. 형님이 자주 쓰던 단어였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구두는 늘 반질반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반짝임 뒤로 스산한 그늘이 자꾸 보였습니다. 거래처 환불이 밀렸다는 소문, 만기일이 다가온다는 말, 직원 월급이 늦어졌다는 푸념. 형님은 그럴수록 더 크게 웃고 더 비싼 접대를 했습니다. 사업은 자신감이야. 기치에서 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던 밤, 저는 창고 문을 잠그던 어머니의 손등에 파인 굳은 살을 보았습니다. 기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어깨에서 뽑아 쓰는 기인가? 그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어느 날 어머니가 부엌 찬장 맨 위 칸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내려오셨습니다. 이거 네 아버지가 맡겨둔 거야. 그냥 있다고만 알아둬. 상자 안에는 오래된 등기부 등본 사본과 공증 서류,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말라는 듯 상자를 다시 잠그고 제게 열쇠만 쥐어주셨습니다.
차가운 쇳덩이의 촉감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형님이 내뱉는 말들 사이에서 낯선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게 형님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직원들 탓을 늘어놨고 명절날엔 어머니에게 대출을 권했습니다. 집 담보 좀 잡아. 단기 유동성만 넘기면 된다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면 형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이 이럴 때 도와야지. 피는 물이냐? 그날 형수님은 조용히 식탁보에 구김을 펴다가 접시를 한번 미끄러뜨렸습니다. 얇은 도자기 접시가 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 위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래처 두 곳이 동시에 물량을 끊었습니다. 어음이 돌아왔고 대출 상환일이 겹쳤습니다. 형님은 그날 밤 제게 전화를 걸어 잠시만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형, 우리도 대출이 있어.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형님은 한숨을 쉬더니 다음날 아침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와서는 그 말, 네가 내 사업을 망쳤으니 내 집을 팔아라. 을 입 밖으로 던졌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형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그 따뜻한 등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혹시 내가 너무 완강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손에 쥔 그 작은 열쇠의 감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 같이 지고 같이 나눠라.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등 아래서 눈을 내리깔고 건네던 그 표정, 그 모든 게 하나의 문장으로 제 안에서 엮였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내 집을 팔아 덮을 문제가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상자 열쇠를 손바닥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작은 딸의 발소리가 방에서 살짝 새어나오다가 멈췄고 보일러가 꺼지며 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 계단참으로 내려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장례 마지막 날 형님이 창고 건물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말하던 목소리. 형제 가니까 믿지. 그리고 그 말 바로 뒤에 들렸던 아주 미세한 셔터 소리. 형수님이 휴대폰으로 서류를 한번 찍어두었죠. 왜였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한 번의 찰칵이 한 사람의 몰락을 기록하는 예고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 댁에 들러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부엌의 미역을 씻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공동명의 확인서, 사용승인서, 그리고 아버지가 친필로 남긴 확인각서. 이 건물과 그 수익은 두 아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일방의 처분은 무효로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물렸습니다. 형님이 최근 대출을 늘리며 담보 이야기를 슬쩍 흘렸던 이유, 어머니에게 집 담보를 요구했던 횟수, 형수님의 떨리던 손가락,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엮였습니다. 형님은 우리 둘의 이름이 올라간 그 건물을 자신의 것처럼 쓰려 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언가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허공에 중얼거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미안함과 양보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법과 서류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제 가족을 지키는 선의 문제라는 걸요. 저는 상자를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가진 단서를 꺼내 들기로. 그날 저녁, 형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다그치는 목소리. 내일까지 대답해. 집을 팔 거냐, 가족을 끊을 거냐.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형, 내일 아침에 시간 좀 내줘. 창고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심장이 잔잔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긴 그 한 줄의 문장이 이제 제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형님을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부터 우리 형제가 함께 드나들던 그 건물, 낡은 철문에는 여전히 오래된 녹이 끼어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한때 쌓아두었던 물건들의 그림자가 저를 방했습니다. 형님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걸친 채 전화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야, 나 선장 알아. 그쪽에서 나 버리면 후회할 걸 알아둬. 전화를 끊고 돌아선 형님의 얼굴은 피곤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여전히 체면을 왔냐? 형님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형, 어제 말한 건 좀 심했어. 우리 집을 판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침착하게 말하자 형님은 비웃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참 답답하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상황이면 당연히 도와야지. 너 하나 희생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냐? 희생.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돌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희생은 스스로 택하는 것이지 강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차갑게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우리도 대출이 있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있어. 그걸 다 무시하고 집을 팔라니. 그건 형이 동생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존중?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내 사업이 무너진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네가 제대로 밀어주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힘 좀 실어줬으면 이렇게 안 됐어.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원인 제가 형님의 거래처 계약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형님은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좋아. 네가 이렇게 나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우리 아버지가 남긴 창고 건물 있지? 그거 담보 잡아서라도 갚아. 어차피 내 사업을 위해 세운 거잖아.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형님이 결국 그 건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는 조용히 형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 그 건물은 아버지가 두 아들 이름을 함께 올려놓으셨잖아. 공동명의야. 형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순간 형님의 눈빛이 번쩍이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다시 노기를 띠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명의가 공동이면 뭐해? 내가 운영했으니 사실상 내 거야. 너는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계약서고 뭐고 다 내가 책임졌잖아.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형님이 이미 어딘가에서 그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 했거나 시도했을 거라는 걸요. 손바닥에 아직도 차갑게 남아있던 그 작은 열쇠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이 지고 같이 나눠라. 형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 그 집 팔든지 아니면 그 건물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걸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말, 형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형님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두고 보자.
그 말을 남기고 형님은 창고를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건물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창고 한가운데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구석에서 반짝이는 금속 상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진실의 문제라는 것을. 며칠 뒤 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형님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작은 식당에 자리했습니다. 소박한 한정식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오랜만에 두 아들과 손주들이 모인 모습만으로도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와 잡채, 갈비찜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고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시나마 평화가 깃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몇 마디 덕담이 오간 후 형님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아시죠? 지금 제 사업이 힘든 거. 근데 동생이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고 아내는 제 옆구리를 살짝 눌렀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네 집 있잖아요. 팔면 충분히 제 빚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발뺌만 합니다. 어머니,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된 요구하는 겁니까? 어머니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떨리며 멈췄습니다. 형수님은 시선을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젓가락질만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여기서 그런 얘기 꺼내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머니 생신 자리인데 왜 자꾸 집 얘기를 꺼내십니까? 그러자 형님은 제 말을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가족이 위긴데 네가 손해보기 싫어서 발뺌하는 거잖아. 네가 내 사업 망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손 털겠다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저는 죽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다래졌고 아내는 분노를 억누른 듯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형, 제발 그만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형님은 더 크게 고함쳤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 수치야. 동생이면 형 좀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동생이 이럴 줄 아셨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까지 우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들을 느끼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이런 말,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형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좋아, 다들 그렇게 눈 감고 넘어가. 하지만 나는 못 넘어가. 동생이 날 버린 거야. 다들 증인으로 알아둬라. 이 사람, 우리 가족 버린 거라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제 명예를 짓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입을 열려던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 눌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가진 게 있잖아. 참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갑게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언젠가 형이 말한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형이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순간 형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무너지는 날이 올 것 같아. 그 자리는 그렇게 찬물 끼얹듯 끝나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상 위의 음식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오히려 확신을 굳혔습니다. 언젠가 모든 진실을 드러낼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어머니 생신 자리가 그렇게 파국으로 끝나고 며칠 뒤 형님에게서 예상 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그날 술이 좀 과했어. 사실은 네가 그렇게까지 못할 놈이 아닌 거 잘 알지.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차가운 말만 내뱉던 형님이 갑자기 톤을 낮춘 겁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걱정도 있었고 가족이라는 마지막 끈이 아직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저는 그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은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로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사실 나도 많이 힘들다. 어머니 앞에서 그딴 소리 한 건 내가 잘못했어. 내 집 얘기도 다시는 꺼내지 않을게. 대신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도 형을 돕고 싶어. 근데 우리 집을 팔라는 건 도저히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형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말이 맞다. 내 고집이 심했어. 앞으로는 내 의견 존중할게. 순간 제 가슴에 오랜만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라도 형님이 진심으로 뉘우친 건 아닐까? 가족이니까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된 은행 안내장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담보 제공자, 동창고 건물, 공동명의.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명의가 들어간 대출 서류가 은행에 접수될 수 있었던 걸까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형님이 보였던 그 미안하다는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안심시켜 두고 뒤에서 서류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서류를 부들부들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자 범죄라는 것을요. 밤늦게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감정으로만 버티면 안 돼. 형님은 선을 넘어버렸어. 우리가 가진 걸 꺼내야 해.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증거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아버지가 남긴 금고와 서류의 의미를 밝혀낼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님 앞에서 직접 모든 걸 꺼내 보여주리라. 은행에서 날아온 서류를 확인한 지 일주일쯤 뒤 형님이 다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이전과 달리 문 앞부터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아, 솔직히 말해. 은행에서 연락받았지? 형님의 첫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이름이 왜 담보 서류에 들어가 있어? 내가 사인한 적 없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형님은 의자에 털썩 앉아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깟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공동명의인데 네가 뭐라고 버티는 거야. 내 이름 덕에 은행에서 돈 빌린 거야. 그러니까 넌 이미 내 일에 발 담근 거야.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 있었던 겁니다. 형, 이건 명백히 불법이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님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내려쳤습니다. 불법?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법만 따지니까 우리가 남 되는 거야. 가족이면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야지. 아이들이 놀라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짓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 눈에 피 묻은 칼처럼 날카로운 형님의 얼굴이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자라는 집이에요. 이렇게 소리 지르며 협박하는 건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그러자 형님은 비웃듯 고개를 돌리더니 아내를 향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 당신은 빠져. 이건 형제 사이 문제야. 그런데 말이야, 잘 생각해. 내 남편이 지금 고집 부리다간 결국 집도 날리고 명예도 잃을 거야. 차라리 집을 팔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님은 그 틈을 파고들듯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 생각 좀 해. 학원비며 대학 등록금 다 끊기면 어떻게 할 거야? 네, 남편이 집착해서 결국 다 잃는 꼴 보고 싶어?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형, 그만해. 내 아내와 아이들까지 들먹이지 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협박까지 받아야 해? 형님은 한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선택해. 내 가족을 지킬 거면 내 빚을 대신 지고, 아니면 너 혼자 고립되는 거지.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손에 쥔 작은 열쇠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금고, 그리고 그 안의 서류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무너뜨리려는 순간, 저는 반드시 진실을 꺼내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과 서류, 그것이 형님의 거짓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꺼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아내는 제 옆에서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열쇠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이미 모든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말없이 부엌 찬장 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오래전 아버지가 맡겨두신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어 돌렸을 때 철제 잠금이 풀리며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동소유자 333-333. 본 건물의 소유 및 담보권은 반드시 양측의 동의해만 가능하다. 단독 처분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렷한 아버지의 친필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등기부 사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증 문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함께 들어있던 아버지의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욕심을 낼까 두렵다. 작은 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공동 명의를 지켜야 한다. 형제란 이름으로 누군가 무너지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예견하셨던 겁니다. 형님의 욕심이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유독 창고 건물을 자기 것처럼 말했던 이유, 은행 서류에 제 이름이 억지로 들어가 있던 이유, 그리고 형수님이 몰래 서류를 찍어두었던 그날의 찰칵 소리,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형님은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밝혀낼 증거를 손에 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습니다. 형, 이제 곧 당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게 될 거야. 아직 모든 걸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전의 실마리는 제 손에 있었고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동시에 한껏 고압적이었습니다. 동생, 더는 못 버틴다. 이번 주 안에 내 집 문제 정리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은행에서 이미 독촉 들어왔어. 내 이름도 걸려 있으니까 이제 같이 책임져야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 내 이름이 왜 걸려 있는지 형도 알잖아. 내가 동의한 적 없잖아. 그러자 형님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인이 동인이 따지지 마.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넌 이미 내 등에 엎여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보자. 어머니도 모시고 형수님도 오시고 우리 집으로 와. 형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도전하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고. 토요일 저녁 거실 테이블에 어머니와 아내, 형수님, 그리고 형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고 아이들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형님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내 집을 팔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담보로 내놓든지 오늘 결판 내자. 저는 잠시 형님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 기억하지? 같이 지고 같이 나눠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봉투를 열자 노랗게 바랜 공증 문서와 아버지의 수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있어. 아버지가 직접 남기신 서류야. 공동명의 단독 처분 무효. 형이 은행에 제출한 서류는 전부 불법이야. 게다가 아버지는 이미 형님의 욕심을 경계하셨다는 기록까지 남기셨어. 순간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뭐라고? 그게 진짜라고?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직접 남긴 거야. 형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형수님이 눈을 감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서류 사진을 찍어뒀던 거예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려고요. 형님의 시선이 형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눈빛. 하지만 이제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무릎 위에서 주름진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큰놈아, 네가 어떻게 동생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네가 결국 이 집안을 무너뜨렸구나.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형님의 어깨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더는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마. 그리고 네가 해야 할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야. 순간 형님의 눈빛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체면으로 버티던 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할까요? 형님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손가락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에서 나온 건 애매한 신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은행 제출 기록도 있어. 형이 내 서명 비조에서 담보를 걸었더군. 이미 변호사랑 확인 끝났어.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범죄야. 형님은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뜨며 제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야, 그건 네가 가족을 경찰에 팔겠다는 거냐? 어떻게 비부티한테 그럴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피부티여서 지금까지 참은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야 하니까. 형이 스스로 물러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이 해결해 줄 거야. 형수님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나도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 협박하고 욕설하는 모습 견딜 수 없었어.
사실 나도 당신이 몰래 서류를 꾸미는 거 알고 있었어. 형님의 고개가 휘청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내의 배신 같은 고백에 그의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놈아,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어미가 끝까지 막아보려 했을 거다. 하지만 네가 동생 집까지 넘보는 순간 넌 이미 가족을 버린 거다. 거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형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형, 이젠 선택이 없어. 자진해서 법적 절차 밟고 정리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고발하든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아. 형은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 수 없어. 형님은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하지만 그 순간 이미 흐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권위라는 가면이 가족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이겼어. 그 말과 함께 저는 마음속에 처음으로 차갑고도 뜨거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던 억울함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확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방역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형님은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술 끝은 여전히 떨리며 무언가를 되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목소리는 예전 자신만만하게 대박이 난다. 고 호언장담하던 형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만과 허세는 사라지고 남은 건 몰락을 눈앞에 둔 한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서류를 탁자 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 이건 선택이 아니야. 이미 불법 서류가 드러났고 은행 측에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이건 곧 드러날 수밖에 없어. 형수님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보탑니다. 당신, 이제 제발 현실을 인정해. 나랑 아이들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 더는 도망칠 곳도 없어. 형님은 제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작게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난 그저 한 번쯤 성공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안쓰러움과 동시에 깊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었다면 정직하게 했어야지. 욕심으로 거짓으로 남까지 끌어내리며 세운 건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줄기 무거운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지만 단단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형님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법과 은행이 결정할 거야. 더는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마. 이제 끝났어. 그 말과 함께 이 오랜 갈등의 막이 서서히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이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몰락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그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은행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제출했던 담보 서류가 위조된 정황이 명백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은행 측은 이미 내부 법무팀을 가동했고 경찰의 수사 의뢰까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씨, 사업 실패한 것도 모자라 동생 이름까지 도용했다더라. 아이고, 그 집안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형님에게 이 소문은 무엇보다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집 밖을 제대로 나서지 못했고 거래처 사람들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법원으로부터는 곧바로 파산 절차가 시작된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마지막 체면,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허세는 서류 한 장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열린 가족 모임 자리에서 형님은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형이 잘못했어. 이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이 그토록 무너뜨리려 했던 저희 가족의 평화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지켜진 것이었으니까요. 형수님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제발 인정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은 거라도 지켜야 해. 형님은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이 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대로 저는 제 가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결국 이 집안을 지켜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괴롭히던 형님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결국 정의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님의 몰락과 저희 가족의 승리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명백해졌습니다. 형님의 파산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를 넘어 친척들 사이에서도 퍼졌습니다. 예전엔 늘 우리 형님이라며 어깨를 으쓱거리던 제가 이번에는 차가운 시선들 사이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로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은 결국 집과 차를 정리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구두와 시계는 사라졌고 그의 발걸음은 늘 무겁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안도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밤마다 싸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한결 밝아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형님 안 오시지? 나, 그게 좋아. 순간 가슴이 시큰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더는 불안과 공포를 물려주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늘 형님의 편에 서시려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오히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가 결국 아버지 뜻을 지켜줬구나.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묵은 하늘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형수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허세와 폭력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자신만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에만 매달리며 소심하다는 말을 듣던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울하면 참는 게 아니라 진실을 꺼내어 바로잡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번 일 잘 처리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형님한테 끌려다니다가 다 잃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말에 겸손히 웃었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열쇠 하나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지켜낸 제 가족 덕분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고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바로 지켜낸 삶이구나. 형님은 무너졌지만 저희 가족은 지켜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니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남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욕심 앞에선 그마저도 쉽게 흐려질 수 있다. 형님과의 갈등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감싸는 게 사랑이 아니란 걸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진짜 가족의 의미가 지켜진다는 걸요. 아버지가 남기신 한 문장, 같이 지고 같이 나눠라. 그 말이 단순한 재산 분배를 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되 그 짐이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붙잡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요. 아내는 제 곁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형님의 협박과 압박에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이번 일을 겪으며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지켜줬어.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칭찬보다 값졌습니다. 형님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몰락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군가가 제 자리를 흔들어도 진실을 밝힐 용기가 제 안에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내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선을 넘어서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도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목소리를 따라와 주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진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혹은 가까운 인연이란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받았던 경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던 기억, 하지만 끝내 참아내고 또는 용기를 내어 맞섰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확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걸요. 오히려 그 선을 지켜야만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서 형제가 집을 팔라고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든 걸 내줄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맞서 싸울 건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경험, 혹시 비슷한 사연을 직접 겪으셨다면, 혹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이곳에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테니까요. 잠시 말을 멈추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대답은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답일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길고 험한 여정을 따라오시느라 마음도 무겁고 또 한편으론 답답한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의 통쾌함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붙잡을 때 결국 지켜지는 것은 우리의 삶과 존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 속에서 부당한 요구나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혹은 누군가 떠오르셨다면, 부디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알림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또 다른 사연 속에서 웃고 울고 함께 분노하고 결국엔 함께 사이다 같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언젠가 이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요.